예, 오 대사님 감사합니다. 그 유엔의 핵심적인 내용 잘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보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이제 안보리에서 보다 좀 더 활동적인 그런 활약을 하자라는 거하고 그리고 잘못된 문제점으로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그런 입장을 해서 그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처음에는 우리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다자 외교에 대한 그런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그 지금까지의 지난 30년간의 다자 외교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먼저 저 장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감히 대사님들 앞에서 30년을 평가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오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우리 정부의 외교는 사실은 유엔에 가입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입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저희가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소모적인 외교를 했었었는데 가입 후에는 저희가 오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가버넌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보다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참여를 해왔던 걸로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스위스의 사례라든지 다른 63개 그 국가들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안보리 이사국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것도 45년 내 유엔이 설립된 이후에 9명밖에 없는데 거기에 또 저희가 갔었던 거고 유엔 총회 의장도 또 저희가 배출을 했고 오 대사님께서 에코속 의장도 하시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최근에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좀 더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향성을 갖고 오 대사님하고 저희 위원들이 제언해 주신 2018년에 제언해 주신 걸 바탕으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2024년에도 안보리에 다시 진출을 할 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정부의 평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언론이나 이제 학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좀 더 이걸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뭐 미진하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교수님께서 조금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학계라기보다는 이제 개인 의견이고 이제 이걸 전공한 학자로서 이제 관찰한 바 지금 국장님은 이제 정부 측의 입장에서 지난 30년을 사실은 이제 리뷰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주로 유엔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이제 외향적 측면에서 많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던 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더 그걸 구체적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가 왜 유엔에 가입하려고 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거나 하여튼 정부를 국가를 세우면은 유엔에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데 그만큼 유엔은 국제사회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는 국제적 공인기관이고 그 유엔이 부여하는 많은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인 걸 수도 있고 경제적, 재정적인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유엔에 가입을 해서 그 당시는 이제 1991년이 마침 탈냉전의 시작이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화의 출발점이었고 그래서 아주 절묘한 타임인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그때 이미 중견국의 초입에 들어서서 이런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갖춘 시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30년 동안 쭉 보면은 유엔 분담금 측면이라든가 분담금이
상당히 이제 11이 이렇게 12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PKO 참여라든가 또 국제기구 진출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그 한국이 말하자면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양자 외교나 한반도 외교에서 갖출 수 없는 하나의 그 발판과 레버리지 이런 외교적인 부가적 수단을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국가에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국제사회의 유엔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국제사회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동시에 우리가 그만큼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그 기회를 제공해서 이것이 더군다나 국내적으로 우리의 국제화, 세계화를 촉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그래서 유엔의 뉴스가 고 한국의 뉴스가 되고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이 됐는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제 대사님 얘기하신 그런 국제사회에서 어떤 원칙에 기반하고 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외교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가 그런 충분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그것이 뭐 정치 문제든 간에 안보 문제든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대로 간파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더 잘해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과제의 어떤 그 시점에 지금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 두 분께서 지금 저 평가를 해주시고 뭐 그 앞으로 의의를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 좀 보시기에 그 지금 아까 프레젠테이션도 하셨습니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다른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그 두 분과 관련해서 평가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아까 이제 제가 글로벌 거버넌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우리 시각에서 볼 땐 중요한 이슈이지만 제가 별로 다루지 않았던 게 이제 한반도 문제인데요. 사실은 우리로서는 국제적으로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는 현재는 북한 문제이죠. 과거에는 유엔 의제에 한반도 문제라는 의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제가 이제 1976년에 사라졌고 또 1991년에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해서 사실 유엔 내에서는 유엔 회원국이 되면 국가로서 다 승인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을 모두 국가로 전 세계가 유엔 내에서는 다 승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남북한 간의 정당성의 문제랄지 승인의 문제랄지 이런 거는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1991년 이후에는 북한 문제가 유엔의 문제인데 북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유엔에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문제 이 세 가지가 다 유엔 의제에 올라 있고 우리에게는 남한의 문제는 아니고 북한의 문제지만 결국 우리의 분단된 민족이니까 그 문제들을 유엔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이냐가 우리 유엔 외교에서 굉장히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좀 한 말씀 올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과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엔이라는 것이 중요성이 갑자기 크게 부각된 거가 아무래도 반기문 총장님이 그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차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되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엔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한때는 아주 굉장히 유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저도 유엔 출입 기자로서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이 여러 가지 덕도 보고 배우는 것도 많았는데요. 불행히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그 물러나시고 나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그때 이후로 좀 관심의 사회적인 관심도 적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도리어 유엔의 비중에 비해서는 저희가 너무 관심을 너무 안 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총장님 유엔의 수장으로 됐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걸 어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조금 그 우리 반기문 총장님 옆에서 모셨던 우리 장 국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 사실은 그건 오 대사님이 더 훨씬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반 총장님께서 당선되실 때 이제 비서관을 하다가 그러니까 유엔 총장 10년의 기간 그러니까 임기 중에 앞에 7년은 저는 해외 근무를 정상적인 외교관 근무를 했고요. 마지막 3년을 총장님 모시고 특별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유엔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데 관심이 있고 그리고 사무총장이 어떤 일을 그러니까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많이 배웠는데요. 아까 오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이제 국내적으로 여전히 저희가 그 한반도가 분단이 돼 있고 미중 관계라든지 이런 데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 국내적인 관심이라든지 그 국민의 관심이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에 그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거나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엔에서 보는 범세계적인 문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아까 그 세 개의 필라, 그러니까 피스, 그다음에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휴먼 라이츠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기후 변화, SDG 개발, 아니면은 그 저기 휴머니테리언 이슈스, 뭐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게 넓어지고 있고 그게 계속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총장님이 계시는 10년 동안에 유엔에서 그 다루었던 일이라든지 업적의 대다수에 비해서 저희가 여전히 좁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여깁니다. 특히 이제 아까 그 SDG 17개 골을 그 한 것, 그 채택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을 맺은 것도 굉장히 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저희가 굉장히 기여도 많이 했고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 그게 계속하고 저희도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좀 더 가깝게 가고 소개하고 언론에 소개하고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거는 사실인 거는 같습니다. 그 저 오 대사님 그때 그 저 유엔 반기문 총장님 계실 때 바로 곁에서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유엔 대사로 또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그때 가셨을 때도 총장님이 그때 사무총장이셨나요? 네, 제가 유엔 대사일 때도 그때도 총장님의 마지막 3년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옆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어떠셨습니까? 그때가 반 총장님의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임기는 저는 제가 어디에도 한번 글로도 썼는데요. 이 진정한 의미의 말하자면 유럽 중심의 그런 유럽 문화권에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분이 유엔 사무총장을 맡은 첫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물론 유엔을 처음 만든 51개 원 회원국은 대부분이 유럽 국가였죠. 유럽 위에는 북미와 남미 정도밖에 없었는데 아시아, 아프리카에는 국가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76년 동안에 세계의 많은 나라가 독립을 해서 51개밖에 없던 회원국이 193개, 즉 4배로 늘었는데 그 4배로 느는 과정에서 유엔이 진정으로 범세계적인 그런 기구가 되었다는 뜻이죠. 영어로 얘기한다면 truly global. 처음에는 유엔이 세계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세계가 아니고 유럽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유엔 사무총장도 유럽 문화에서 성장하거나 교육받지 않은 인사가 유엔 사무총장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유엔이 진정으로 세계적인 기구가 된다는 뜻은 아까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린 그런 세계화 시대에
이런 세계적인 챌린지를 세계적인 도전들을 우리 인류가 함께 세계 각국이 서로 협력하고 단합해서 해결할 수 있냐 하는 그 명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교수님께 하나 더 예, 질문을- 아까 질문하신 게 이제 말하자면 반 총장님이 이제 임기 끝나신 이후에 우리 한국 네, 사회에서 유엔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적어진 거 아니라 사실 그 부분에 상당히 그 언론의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이제 국력 정도면은 사실은 이제 유엔이나 국제 문제가 주요 뉴스로 매번 다뤄지고 그런 것들이 주면에 이제 지면이나 어떤 언론에서 상당히 중심을 받아서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언론의 비중이 약해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제 그 반 총장님의 어떤 공중에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비전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간접으로 많이 주신 것이 큰 그 업적이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젊은 청년들 우리 오늘 참여한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이제 뭐 꼭 유엔이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이런 동기 유발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반 총장님의 어떤 그 임기 동안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 수치로도 아마 많이 나타났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런 것으로 해서 노력을 했고 또 대학들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말하자면 그런 사회적 관심이 적어지는데 그것을 더 이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하자면 그런 측면에서 대학이라든가 우리 그 시민들의 어떤 시민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글로벌 의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지금의 미얀마 사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이 우탄트였잖아요. 우탄트가 버마 옛날에 그 이름도 없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사무총이 나왔는데 유명무실했는데 마침 아시아의 대표로서 우리 반 총장님이 지금 오 대사님 말씀하신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유엔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그러한 변화에 적응해서 유엔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인의 어떤 그 세계적인 비전 그리고 역량 이런 걸 과시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한국인의 그 자부심,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거죠. 네. 저도 이제 한마디 이제 덧붙이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저희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다자 외교나 이런 거에서 좀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요. 알게 모르게 이제 그 반기문 총장님께서 계시니까 정부에서도 좀 그 좀 더 뭐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산 지원도 저 얘기했고 특별 예산도 저는 지원했다고 좀 들은 적도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또 반기문 총장께서도 오셔가지고 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유엔에서 한국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을 하는데 한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설득도 하셨다고 저는 본인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여러 가지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는 것이 우리의 다자 외교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과거 문제는 뭐 요 정도 하고 그럼 현재 문제를 이제 그 저희에 이제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먼저 화두를 던지자면 이제 다 외교부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에 거의 중견국을 넘어서 거의 이제 뭐 선진국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라고 자타가 다 공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비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그 다자 외교적인 여러 중요한 이슈에 한국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현재 문제에 대해서 먼저 그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국장님께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게 아까 그 반 총장님하고 좀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은 저희가 그 전에는 그러니까 총장과 안보리라든지 에코속이라든지 이런 그런데 깊이 관여해서 저희가 이슈를 파악을 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좀
그러니까 30년밖에 가입한 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좀 그 약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저희가 평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뭐 인도주의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목소리도 높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만큼 다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든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적은 편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일례로 봐서는 저희가 이제 그 평화의 아까 블루 헬멧 그 사진도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평화 안보 피스키핑 분야인데 금년에 저희가 또 그 전 세계 150개 나라들 외교 국방장관들을 모셔서 큰 회의를 소집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아젠다를 하고 피스키핑 그러니까 평화유지군 발전 방안에 대해서 사무총장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장을 마련을 하고 할 예정이고 오 대사님께서 아까 인권 분야 그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저희도 조금 아프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좀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인권이사회가 3월, 6월, 9월 세 번의 회기가 있는데 3월 회기에만 결의안이 한 30개가 통과가 됩니다. 상정이 되고 통과되는데 특정 북한이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미얀마라든지 아까 나온 미얀마라든지 이런 결의안이 15개가 나오는데 저희는 전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코스폰서라는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안 한 거는 사실은 조금 뭐 여러 고려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고 하긴 하지만 컨센서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쿠바라든지 이 나라들은 컨센서스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언론에서는 인권에 불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사실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결의안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후 변화 문제 아니면은 뭐 SDG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금씩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여성 문제라든지 이런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은 이제 워낙 저희가 한미 관계 뭐 남북 관계 워낙 현안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외교력이 그쪽으로 치중될까요?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자 외교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얻는 게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제대로 이제 국민들의 홍보가 안 되고 유관부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낮아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자 외교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거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국가적으로 얻을 게 많은 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 대사님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다자 외교는 외교의 추세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옛날에는 뭐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외교를 할 수 있다는 기회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큰 전쟁이 끝났을 때 전후 처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럴 때 뭐 베르사유라든지 비엔나라든지 이런 데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외교를 하긴 했지만 평소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뭐 한 번 가려면 며칠씩 걸리는데 다자 외교를 한다는 건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유엔이 생긴 후인 1945년 이후에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화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외교도 그냥 뭐 1대1로 만날 것 없이 다 같이 만나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추세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자 외교를 할 것이냐 양자 외교를 할 것이냐의 선택이 아니고 그냥 외교의 형태가 다자 외교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것이고요. 물론 다자 외교의 장에서도 양자 외교는 필요하죠. 우리가 유엔에 가서도 미국하고도 따로 이야기하고 중국하고도 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다자 외교와 양자 외교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런 세계화에 따른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과거에는 양자 외교를 하면은
서로 그 나라랑 우리나라랑 기본적으로 잘 지내자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고 교육도 많이 하고 서로 이익을 보자 이거예요. 근데 다자외교가 가능한 다음서부터는 외교의 주제가 세계적인 이슈들입니다. 세계적인 이슈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인류로서 살아가는데 살아남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을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외교의 장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외교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는데 너네하고 친하니까 우리 이렇게 해줄 테니까 우리 이거 좀 해줘. 서로 잘해보자. 이것이 외교였는데 이제는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계화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자 외교라는 것이 하나의 외교의 그런 형태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모든 국가들이 서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인류 공동체로서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도전들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제가 그 주변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국제회의 같은 데서 가서 그 미국이나 그 중국이나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듣고 후진국이 와서 얘기를 안 듣는데 한국 대표가 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쫑긋대고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이야말로 후진국에서도 선진국으로 발전한 거기 때문에 뭔가 저기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충분히 다자 외교를 할 여러 가지 분야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많은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그 박 교수님께서 그 어느 분야 네,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네네. 다자 외교를 잘할 수 있고 중견국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지 한번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다자 외교가 왜 좋으냐? 왜 네.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소위 입성을 해가지고 지금 네. 다자주의 복원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환호하고 세계가 좋아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다자 외교는 원칙에 기반한 어떤 그 제도를 가지고 모든 국가들에게 개방성, 민주성, 투명성을 줘서 모든 국가들이 호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은 다자주의가 없이도 살 수 있지만 특히 약소국이나 특히 우리 한국 같은 중견국들은 그것이 굉장히 좋은 그 소위 소프트 파워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가서 뭘 하느냐 하는 거죠. 결국은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보편적 규범을 창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법을 비롯해서 많은 규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한번 만들면 그 원칙에 의해서 강대국이든 약속이든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구속되고 기속돼서 지켜져야 되는 국제사회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사실 바람직한 건 우리가 그런 그 규칙을 만드는데 소위 규범을 창설하는데 우리가 주도적 역할하면 제일 좋은 거죠. 아까 유엔 얘기 우리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구조와 가치 이념을 반영한 마치 2차 대전 직후에 유엔이 창설될 때 미국이 주도를 해서 소위 이제 자유주의적 질서와 가치,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이런 거 시장 경제를 포함하는 이런 가치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엔이라는 게. 그렇다면은 앞으로 유엔 안보리 개혁이라든가 많은 국제 의제에서 가급적 꼭 한국의 좁은 국가 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해서 세계 이익을 촉진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 리더십의 존중을 받는 것이고 국제적 어떤 위상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가 늘 규칙 그 제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소위 브릿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을 때 우리는 한국만의 독특한 경험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재 어떤 위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정말 굉장히 독특하고 능력이 있는 국가다. 그 무대를 지금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중간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파트너십 우리가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유엔이 없는 것보다는 유엔이 있고 이런 다자 외교 무기가 있는데 다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우리 국력에 바탕한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외교관들 특히 거기에 나가는 협상 대표라든가 뭐 시민사회 대표라든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국민적 기반 위에 합당해가지고 원칙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간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존경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오 대사님 얘기하실 때 이제 원칙에 기반한 이런 어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례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 중견국의 어떤 모델 국가를 얘기할 때 호주나 캐나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다른 이제 중견 국가들 소위 이제 우리하고 물론 여건이 다릅니다만은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 그 외교 의제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면 good global citizen, 선한 세계 국제사회의 시민의 역할을 우리 주도하겠다. 어떤 나라들은 그 국제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어떤 나라들은 휴먼 라이츠 이렇게 해서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려운 이런 지정학적인 것도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안보라든가 이런 우선순위가 있지만은 지금 세계 추세는 비전통 안보 얘기하시는 이제 뭐 보건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인권 존중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역량을 결집을 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그 흐름의 속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기여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아까 오 대사님이 이제 얘기하신 그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네네 그 아까 비전 미래 전략에 관한 보고서 그거를 그 이후에 2년 이상 됐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진척하는 그 말하자면 뭐 21가지의 의제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이제 뭐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그거를 하나하나 강론적으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로드맵을 세우고 그 라인을 타임라인을 정해서 그거를 밀고 나간다면 정말 그 한국이 유엔 외교 또는 다자 외교의 강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책 선언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역대 정부도 그렇고 외교 정책이 그 이런 일관성이라든가 원칙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는 같지만은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 이런 데가 너무 자주 바뀌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이 중요한 어떤 국가의 정책 목표로서 설정이 되면 정부의 변화나 어떤 정권의 변화 관계없이 그래서 일관되게 나갈 수 있는 걸 채서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나가서 어떤 축적된 거를 가지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이 그건 외교부만 하는 건 아니죠 물론. 네, 결국은 이제 언론, 시민사회, 학계, 뭐 싱크탱크 다 해가지고 가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진정한 선진 그 중견국 또는 외교 강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제 코멘트를 하자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다자 외교도 결국은 국익 차원에서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그 예컨대 우리는 남방 정책 동남아시아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시장 개척이라는 이런 측면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거는 뭐 글쎄 뭐 인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런 국익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기반해서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보면은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리더면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기적이랄까? 한국식 모델을 사실 배우려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당신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급속하게 성장을 했느냐에 대해서 배우려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수해주는 그런 정책이랄까요? 그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또 공공외교 차원에서 저희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많이 다자 외교를 하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익이라는 말씀이 네. 이제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네. 제가 다른 후배들이나 학생들이 다자 외교 분야에서 오래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많이 하는 대답이 제가 젊은 외교관이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민주국가가 아니었고 선진국도 아니었을 때는 우리의 국익과 국제사회, 즉 세계의 이익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인권 상황이 나쁜데 그걸 밖에 나가서 우리가 아무 일도 없다고 막 외교관들이 그걸 옹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가치는 인권의 향상인데 일치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민주국가가 될수록 우리의 국익과 세계의 이익이 일치합니다. 점점 더. 그래서 오늘 같은 사회에서는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자기의 국익과 세계의 이익이
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걸 보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나 하면 애국심과 민족주의는 반대말이다 이랬어요. 네, 반대말. 그렇죠. 언론 생각할 때는 민족주의? 그거 자기 나라만 잘 되겠다는 건데 왜 애국심하고 반대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크롱이 말한 건 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국민들에게 가서 아메리카 퍼스트다. 내가 다 미국을 위해서 이런 거 해주겠다 하는 그 말은 잘 들어보면은 잘 분석해보면 미국 같은 세계 최강의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하면은 결국 미국이 최강의 지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세계의 이익하고 미국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애국심이 아니고 자기 나라를 해하는 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애국심과 민족주의가 같은 뜻이 아니고 반대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좋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셨습니다. 네. 그 현재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좀 문제점을 조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 첫째로는 이제 유엔 자체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자주의에 사실 위기가 있는 게 왜냐하면 특히 트럼프 이후에 그 아메리칸 퍼스트 말씀하셨던 대로 민족주의가 굉장히 번성하면서 이게 막 번져가고 그러면서 특히 여기다가 코로나까지 덮치니까 여기에 백신을 둘러서 백신 싸움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서로 살겠다고 해도 국가 중심주의가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유엔은 WHO가 제국에 상당히 불신을 초래한 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래서 지금 다자주의와 유엔의 위기 같은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유엔에 근무할 때 반 총장께서 가장 많이 받으시던 질문입니다. 유엔이 지금 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반 총장님의 그 늘 한결같은 대답은 만약에 유엔이 없는 세상을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지금 각자 도생하는 그런 어떤 위기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엔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많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회원국들이 주가 되고 그러니까 총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강대국과 개도국과 뭐 이런 그 갈등이라든지 표대결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정반합을 찾아가면서 수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난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에 위기가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부 이전에 오 대사님도 계시고 반 총장이 당시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다자주의의 융성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시진핑도 다자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SDG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사회적인 글로벌한 이슈들이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4년 동안에 미국이 이제 자국 중심주의로 가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또 중국이 또 거기에 반해서 또 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왔기 때문에 어디로 수렴될지 어느 정도로 다시 완전히 2016년으로 복원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시 다자주의가 어느 정도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연결해서 제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옛날에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유엔이 굉장히 많은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 간에 서로 이제 비토권을 가진 나라가 서로의 발목을 잡으면서 유엔이 제 목소리를 못 내다가 냉전이 끝나면서 양국이 서로 화해를 하면서 유엔이 훨씬 더 활발하게 됐는데
일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이렇게 그 굉장히 대립을 하게 되면 네. 잘못하면은 유엔을 무대로 한 그 미중 간의 격돌이 일어나서 또다시 유엔이 마비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서 헤지모니를 그 자기네들이 잡기 위해서 유엔의 중요한 기구에 그 중국 대표단을 심어가지고 유엔이 중국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혹시 있을지 아니면 그 앞으로 미중 간의 대립이 유엔이나 다자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아까 얘기하신 1990년대 이후 유엔이 활성화된 거는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떤 세계화의 측면에서 어떤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그 소위 P5 상위사국 일치 단결하고 또 어떤 공동 리더십을 갖는다는 어떤 합의가 된 기반 위에서 이제 네. 굉장히 됐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으로서 미중 간의 어떤 그 역학 변화, 그다음에 중국조차도 지금 저 유엔 분담금을 두 번째로 많이 분담을 하면서 다자 외교의 챔피언임을 자임하고 이렇게 소위 이제 기존의 서방 국가 위주의 어떤 유엔의 질서와 역학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아예 유엔 자체를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네. 이제 바깥에 소위 링에서 이제 중국을 다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유엔 내에서 그거를 이제 복귀해서 하는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나지만 많은 예측자들은 이제 말하는 유엔의 미래, 그 국제 협력,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 낙관적인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예측하거나 또는 비관적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즉 양상이 뭐냐면 다자주의라는 이름 하에 이게 열린 다자주의, 보편적 다자주의가 아니라 소위 제외적 또는 그 편향적 다자주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의 원래의 유엔의 정신과 열린 다자주의로 돌아가야 되는데 트럼프 그 소위 팩트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 미래가 좀 불투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좀 다자주의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에서 쭉 설명한 것 같이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다자주의는 하나의 우리 흐름이고 그것은 어느 국가든지 실행해야 되는 그 보편적인 그 가치이고 외교의 행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자주의라는 틀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경쟁이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 저는 아까 얘기했던 WH 문제도 그렇고 결국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식 권위주의와 중국식 다자주의를 해서 굉장히 그 이중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때는 강압적으로 다자주의의 어떤 룰을 강요하고 또 거기서 벗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이제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는 것이 말하자면 다자주의라는 틀 가운데서 실제 행태는 굉장히 그 자기네 다자주의 정신을 훼손하거든요. 또 트럼프가 그러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복귀가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저기 이번에 보건 그 위기 또 지금의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낙관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자주의 자체를 훼손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지금 그 활동하고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의 어떤 행태에서 지금 어떤 과도적으로 지금은 그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만 결국은 이번에 보건 위기가 예고했듯이 전 세계가 합심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뭐 백신 외교다 해서 이렇게 갈등이 있어 보이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도 결국은 계속 중국식의 어떤 자자주의와 외교 행태로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압력을 받을 거고 분명히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중국도 바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진핑 정부에서 금방 바뀌느냐 아니면 중국이 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바뀌느냐 하는 거지만 지금 당장의 현안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엔이라는 어떤 가치, 다자주의의 가치는 그대로 갈 것이다.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역할을 꾸려나가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유엔의 앞날 미래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유엔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그 중요하면서도 그 관심을 끄게 된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오준 대사님께서 안보리에서 활동도 많이 하자고 제안도 하셨는데 저희한테는 저 기자들 입장에서 뭐 저희 보는 민감한 문제가 뭐냐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 진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그 민감하면서도 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정부 쪽에 계신 분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좀 너무 부담이 되고 이제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오신 오준 대사님께서 그 보시기에는 그 어떻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일본 사람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는 일본 사람이 뭐냐면 자기네들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저희 보고 예를 들어서 그 WTO 저 사무총장한테 도와달라고는 말이 되느냐는 이런 식의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걸 대승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또 여러 그 나라들이 자기 인접 국가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걸 많이 저해하는 그런 그룹도 만드는 판이니까 그 개인적인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시냐 말씀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든 지지해주던 간에 대세에 별 차이는 없고요. 제가 볼 때 이 유엔 안보리 개혁이라는 거는 단순히 유엔 안보리의 자리를 몇 개 만들 것이냐, 상임이사국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유엔이라는 그 전체적인 그 틀을 통해서 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강대국들의 특권, 국가 간에 다 다르잖아요. 국력이 강한 나라의 권한과 입장을 얼만큼 더 많이 반영해 줄 거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틀에 관한 문제이지 안보리라는 기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리 개혁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본이나 독일이 처음 상임이사국이 되겠다고 30년 전에 나섰을 때 이 논의가 시작될 때는 그 주장에 대한 반발하는 국가들, 우리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서로 대립되는 논의가 시작된 거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대립이라기보다는 유엔 안보리라는 기구,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인데 이 기구를 중심으로 2차 대전이 끝난 후 승전국들 5나라가 자기네 특권을 가지고 유엔을 만들었는데 강대국들은 좀 더 권한이 인정되어야만 이 기구 전체가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강제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특권을 꼭 이런 식으로 줬어야 됐나? 상임이사국, 거부권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이제 회의가 많죠. 회의가 많은데 현재 있는 거를 바꾸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당분간은 아무 결실 없이 논의가 계속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대세에 아무 지장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대세에 어차피 지장 없는데 일본에게 떡 하나 준다고 그냥 찬성하죠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보리를 어떻게 개편해 나가겠냐는 그 논의 차원하고 일본에게 떡 하나 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일본이나 독일에 가서 당신들 상임이사국 될 자격이 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안보리 개혁은 안 될 거고 그냥 미운 소리 들을 것 없이 떡이나 하나 주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자주의라는 표현이 주의라는 말이 붙으니까 마치 무슨 이념 같은데 저는 그것이 다자주의가 아니고 다자적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자적 협력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반대말은 일방주의겠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국가들이 그럴 것이냐 아니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만약 일방주의로 간다면은 그 결과는 뻔합니다. 전쟁을 해야죠.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난 겁니다. 일방주의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계를 움직여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하고 싸울 수밖에 없죠. 말로 싸우다 안 되면 전쟁을 해야죠. 그래서 1차 대전도 나고 2차 대전도 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자주의냐 일방주의냐 이걸 마치 뭐 선택을 할 옵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는 얘기고요. 다자적 협력으로 가야 되는데 다자적 협력에도 모든 나라의 입장이 똑같이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힘이 세고 네. 강력한 나라들의 입장은 더 많이 반영되고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래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많이 반영되도록 유엔 안보리 같은 걸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아예 제도적으로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런 제도는 없지만 서로 논의를 해서 논의 과정에서 역시 강대국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우리로서는 우리의 국력을 키워서 우리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다자 외교를 해야 되겠죠. 지금 아까 좀 뭐 현 정부나 이런 데서 조금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이 비중을 두고 양자 관계에 비중을 두면서 이제 다자 문제가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뭐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예 이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유엔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북한의 그 비상사태가 있었을 때 그리고 만약에 그 혁명이 나든지 무슨 뭐 쿠데타가 나가지고 그 공간이 있을 때 유엔에 누가 진주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때 그 중국이 들어가든 아니면은 뭐 중국이 들어가든 미국이 먼저 들어갈 거냐를 갖고 분쟁이 일어날 텐데 그때 아예 그냥 유엔군을 집어넣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심지어 또 다른 그때 유엔에 계셨던 그 고위 저희 외교관분께서는 북한군을 그 유엔군으로 참전시켜가지고 유엔군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돈도 벌게 하고 세상 물정 좀 알게 하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도 내시고 그랬는데 그 우리가 지금 보시기에는 우리 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유엔을 통해서 우리의 국내적인 통일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에 유엔을 개입을 시키면 여러 가지로 도움도 받고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텐데 혹시 그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뭐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국장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구테레스 총장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할 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하루에 다루어야 될 목록을 이렇게 쭉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인수인계 사항을 준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직접 관심을 가져야 될 유엔이 직접 관심을 가져야 될 하루의 이슈 중에 이 이슈의 그 목록 그 개수가 28개였는데요. 그 중에 안타깝게도 한반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유엔이라든지 사무국이라든지 안보리에서 직접 다뤄야 될 그 문제들은 시리아 문제, 예멘 문제, 사람이 죽고 뭐 기후 변화 문제가 있든지 뭐 이런 시급한 문제 아니면은 안보리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중심이 되고 사실은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뭘 사고를 치지 않든지 아니면은 교전이 있지 않는 한 유엔의 직접적인 관심이라든지 아젠다에는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 총장께서 계실 때는 한국인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또 월드뱅크의 김용 총재도 한국계였기 때문에 두 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여러 생각을 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현재 이제 반기문 총장이 없는 유엔에서 보기에는 당사국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남북 아니면은 미국, 중국 뭐 이런 관련국들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유엔이 개입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 아니면은 미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유엔이 개입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유엔이 먼저 무슨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먼저 나서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PKO 문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PKO 공여국은 뭐 아프리카의 뭐 작은 나라들, 무슨 경험이 없는 나라들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북한이 많이 나와서 국제 무대에서 활동도 하고 그리고 경험들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본인들 한테도 좋고 결국에 이제 UN 활동에 인게이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준 대사님께서 아까 유엔의 그 개혁 방향이라든가 네. 그런 걸 얘기했는데 우리 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한국의 그 뭐랄까 유엔에서의 활동이라든지 네. 다자주의의 기여도를 더욱더 기여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하거나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든가 이런 바람직한 제언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그 유엔 개혁은 참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도 이제 네. 대세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게 동감하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뭐냐면 일본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독일이나 일본,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소위 G4라고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그 나라들이 그렇게 과연 될 수 있느냐 하는 건 별개 문제인데 네. 그런 그 전반적인 유엔 개혁의 문제에서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는 반대 입장에서 이제 확대라든가 이런 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그 문제는 뭐냐면 뭐 설령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다 동의하면 일본은 상임이사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단순히 우리가 반대해서 누가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오 대사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럼 앞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에 있어서 유엔의 구조라 개혁의 방향이 있을 때 어떤 스탠스를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유엔이 우리에게 뭐냐, 우리 외교에 뭐냐 하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정부의 어떤 일관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정책 보고서에 기반해서 전략을 가져가고 우리 다자 외교 인력들을 키우고 저는 외교부가 국가 예산의 한 1% 정도를 지금 쓰고 이제 많이 다자 외교 역량이 강화됐습니다. 뭐 부처도 늘어나고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 노력을 하지만 그보다 이제 더 정책적으로 어떤 외교의 어떤 그 인프라를 더 계속 강화해서 이쪽에 훌륭한 우리의 국민들이 진출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기반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육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시민들의 어떤 참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 특히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소프트 파워를 얘기하고 뭐 아까 얘기한 이제 의제를 주도하고 뭐 규범을 설정하고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회 활동인데 그것을 하는 것이 외교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의 이런 외교 강국을 보면 결국 그 사회의 그런 각 분야별로 그 전문 인력, 대학, 학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 일관되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30주년을 이제 관련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다른 30년에서 아주 다른 차원으로 그리고 이제부터는 또 한국의 또 위상이나 이런 것이 이제 또 더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외교력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시간 되서 오 대사님께 약간 좀 색다른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유엔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젊은이들 사이에 특히요. 유엔을 비롯해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유엔을 열심히 보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인 직장으로서.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력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인력의 진출이 저조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대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이런 점이 했으면 좀 더 유엔에 보다해서 일할 기회가 많아지고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예컨대 언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국제기구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이거를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젊은이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사실 유엔 내에서도요, 우리가 유엔 가입 30년 동안, 가입 후 30년 동안
우리 한국인 직원이 많이 늘었고요. 특히 1995년에 우리가 JPO 제도라고 해서 그 유엔의 주니어 직원을 우리 파견하는 제도를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25년이 지나서 많이 자리가 잡았고, 사실 유엔 내에서 이렇게 각 국별로 할당된 그런 어떤 숫자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지금 과소 진출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저는 우리가 과소 진출이냐 과다 진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유엔을 포함한 그런 국제 사회에 나가서 국제적인 분야에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는 결국 젊은이들이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외국과 함께 일을 하고 할 때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 국제사회가, 이 세계가,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데 대한 분명한 자기의 가치관, 목표의식 이런 걸 갖고 일을 하면은 그 일하는 분야가 유엔이든 아니면 요새는 NGO도 국제 NGO 많거든요. 국제 NGO이든 또는 뭐 국제적인 기업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국제적인 활동, 그 세계를 항상 염두에 두는 활동, 또 세계 시민으로서의 생각, 이런 거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대부분의 거는 저희가 이제 토론 과정에서 다 그 소화가 됐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뭐 약간 좀 특이한 질문은 뭐냐면은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국 정부가 유엔 기구 중 한국 유치를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신지, 뭐 진행 중인 협상을 할 때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그 협상이 진행 중인 건 없고요. 저희가 98년에 IVI라고 그 국제 백신 연구소를 처음으로 유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CF라고 이제 글로벌 클라이밋 펀드하고, 그 다음에 GGGI라고 그러니까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라는 거를 국제기구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국제기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여러 가지로 그 종합적으로 그 병행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그 유엔 기구 자체가 사실은 요즘 그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 이후에 예산도 많이 깎이고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외연을 확장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DMZ의 국제기구를 유치를 하는 전략을 아주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요. 하여튼 그 토크쇼에 와서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이걸로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 유엔 토크 콘서트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